뉴스 속으로. 우선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6일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마운틴 산불이 지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은 이 시간 현재 마운틴 산불로 인한 이 면적이 2596에이커로 확산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소방대원 2,420명, 소방 헬기가 14대, 소방차가 378대 등이 투입이 됐는데 진화율은 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운틴 산불로 6명이 부상을 당했고 건물 132채가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소미스 지역 북쪽 세리코이 컨트리 클럽, 또 118번 프리웨이 남쪽 지역 웨스트 카마리오 지역 등에 대피령이 발령되면서 주민 10,000여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소는 파드리시에라 페리시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대형 동물 대피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페어그라운드, 그리고 소형 동물 대피소는 벤츄라 카운티 동물 서비스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 인근 도로들도 폐쇄가 되면서 일대 운전자들은 우회할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운틴 산불과 관련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소방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를 임명했습니다. 역대 첫 번째 여성 실장으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에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와일스는 40년 이상 당 정치 컨설턴트로 대통령, 주지사, 시장, 의회 선거를 치른 베테랑 참모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집권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를 임명했는데 여성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의 킹메이커 역할은 아주 오래된 참모입니다. 백악관 정책 그리고 데일리 운영을 총괄하게 됐는데 선거 현장에서도 잔뼈가 굵은 공화당의 전문 정치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트럼프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직접 이끌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미 40년 이상 활동하면서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아주 선거 경험이 풍부합니다. 8년 전과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의 선거운동을 와일스가 총괄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2번 다 모두 플로리다에서 승리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독차지해왔습니다. 원래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자인데 그런데도 이 와일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임하고 그녀의 말은 제대로 듣고 자기의 말을 자제하는 그런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면서도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절제력 그리고 강단도 갖췄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잘 알고 있고 긴밀하게 함께 해왔는데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서로 알고 가족끼리도 가깝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대부분 충성을 하는 보좌관들이다. 앞으로 트럼프 2기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자가 첫 번째 임기 때 말입니다. 비서실장을 거의 해마다 교체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첫 임기 때는 처음에 알고 지낸 기간이 짧았던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첫 번째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네. 반년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4명을 쓰면서 거의 1년에 1명꼴로 자주 바꾼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와일스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4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 패배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와일스가 계속 보좌를 하면서 그때부터 트럼프의 개인 비서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를 위한 정치 모금 단체 세이브 아메리카 팩 최고 경영자까지 맡았는데 이 자금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와일스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트럼프 후보만 앞에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조용히 목표에만 집중을 한 점이 아주 큰 점수를 땄습니다. 그리고 다른 캠프의 참모들에게는 나 자신은 문 밖에 두고 와라. 오로지 후보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캠프 안에서 오가는 비밀 대화 이런 내용이 밖에 누설이 됐을 때 가차없이 징계를 하면서 단속을 잘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아주 좋은 점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성하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트럼프의 구미에 아주 딱 맞는 비서 출신인데 무엇보다도 이 수지 와일스라고 하면은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프로풋볼 NFL 선수 출신이고 또 단연간 NFL 경기 해설자로 유명한 팻 서머롤, 이분이 와일스의 부친입니다. 그래서 미들 네임은 서머롤이라고 쓰면서 이제 라스트 네임은 와일스로 쓰고 있는데 팻 서머롤이라고 한다면은 웬만한 미국 사람들 풋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전직 스타이자 해설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딸인 와일스가 부친의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NFL 해설에 집중을 해가지고 명성을 얻었다는 것인데 와일스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싱글인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 승리하는 연설에서도 와일스를 연단 중앙으로 불러서 치하를 했는데 아이스 베이비, 얼음 아가씨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수지는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뒤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와 함께 앞장서서 큰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수지 와일스가요. 예썰 하는 사람만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트럼프랑 또 한바탕 확 붙어가지고 시끌시끌했다라는 이런 또 일화가 있었어요. 그런 게 사실인가요? 트럼프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지만 네. 그래도 직원을 서슴지 않는 아주 강단 있는 행동을 보인 적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9년 전에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6년에 어느 날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와일스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 활력이 없고 지루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호되게 꾸짖었는데 이에 대해서 와일스가 누군가를 화나게 만들 사람을 원한다면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제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두 번 다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는데 사진을 찍더라도 트럼프 옆에 있기보다는 뒤에 있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말하는 적도 거의 없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오로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 트럼프를 내세우는 그런 태도가 아주 공화당 안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 와일스가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던데, 아이고, 뭐 한개가 들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보다 훨씬 더 과격하다라는 느낌이 들 그래요. 정도였더라고요. 여장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네, 정도였어요. 아주 강단이 있는 예.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비서실장 잘 정도였어요. 뽑았네요. 네. 네. 자, 이 트럼프의 재집권과 맞물려서 러시아 지역 쿠르스크에서의 교전이 격화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과 동시에 즉시 끝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종식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러시아 측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전쟁이 더 격화될 그럴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본토가 바로 쿠르스크주입니다.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데 이곳을 우크라이나의 일부 빼앗기면서 걸림돌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미 합병을 선언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타주는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강탈과 함께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쿠르스크주는 러시아 본토인데 3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민심에 불을 끼얹으면서 푸틴이 지금 굉장히 조급해지기 시작되는 그런 관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주를 러시아의 푸틴이 빨리 되찾아서 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조바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 때도요. 휴전 협상이 막 이루어지는 동안에 전투가 정말 치열했거든요.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은 땅 한 편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한데 그렇게 되면 희생자도 많아질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걱정되는 점인데 포브스 잡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영토 교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기존에 차지한 20%의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 영토는 물론이고 쿠르스크주까지도 빨리 차지해서 이런 상황에서 휴전 회담에 응하겠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 어떨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러시아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쿠르스크주에 최대한 빠르고 강력한 공세를 펼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교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북한군 병력이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의 810 해군 보병 여단이 쿠르스크 서쪽의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했는데 양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갑차 러시아의 장갑차도 10대 이상 파괴가 됐는데 약 100명 이상 병력이 희생됐는데 북한군 손실 규모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교전 더 격화가 되면 해당 지역에 투입될 예정인 북한군 1만 명 정도가 총알바지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차지한 땅을 그냥 러시아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한다 그러면은 러시아에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젤렌스키죠 또. 그렇죠. 과연 젤렌스키가 그걸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푸틴을 만나서 딜을 한다고 해도 그 딜은 될지도 모르지만은 또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한 나라는. 근데 이게 끝나긴 빨리 끝내긴 끝을 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죠. 참. 그러나 저러나 이 트럼프와 푸틴이 서로 대화를 하자 이런 신호는 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예상보다 빨리 양국 정상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환점이 오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제 러시아 소치에서 발다이 토론 클럽 연설을 거행했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몇 시간이 지난 뒤에 트럼프도 NBC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내가 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다면 당연히 3년째로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대로 취임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거듭 밝혀온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 발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간접적으로 곧 또 연락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얘기했는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조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푸틴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다이 토론 클럽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종전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으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푸틴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국경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영토와 러시아의 역사적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20년 9월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 우크라이나 영토 거주민을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이곳이 러시아 땅으로 됐다.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5분의 1, 20%나 장악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안 된다. 이렇게 푸틴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점령 제한에
쿠르스크주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영토를 20% 양보할 수가 없다. 우리 영토를 온전히 지키면서 서방에 추가 무기 지원도 요구하고 싶다. 정반대 승리 공식, 휴전 공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그 합의점을 찾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금요일 문화평론가 문소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그래미상 후보작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뭐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켄드릭 라마 이 뭐 세 가수가 그냥 거의 주름 잡았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K-팝은 이번에 또 올해도 또 포함이 안 됐네요. 네, 올해는 K-팝 들이 그리고 또 사실은 좀 솔로 앨범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후반에 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야말로 아시다시피 뭐 리사라든지 제니가 또 활약을 펼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단체였던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가 해체되고 난 이후로 계속 이어진 활동이 없었고 그리고 각각 솔로 데뷔작들이 좀 늦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거 보시면은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BTS나 블랙핑크를 대체할 만한 팝 그룹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구나.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강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빌보드 그 차트를 보면서요. 네. K-팝의 가수들이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그 글로벌 200 앨범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1위도 많이 하고요. 그 순위안에 계속 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요. 또 가끔씩 빌보드 핫 100에도 가수들이 그럼요.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럼요. 네네. 우리가 언제 이런 걸 꿈꿔봤었어요. 뭐 주류 사회에서 네. 주류 저 연예 무대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K-팝 그저 어느 정도 괜찮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 이상이라고 어떻게 봐요. 보세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그 이상이에요? 예. 실제로 K-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헐리우드의 미국의 전 세계의 팝 가수들에게도 아이돌은 지금 K-팝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라든지 이제 뭐 BTS는 아시다시피 아직 이제 다 최고죠, 뭐. 아직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들과 같이 앨범을 하고 싶어하고 이들이 또 셀러브리티로서 나타났을 때 정말 다 그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와 팝 가수들 중에 아이돌로 등극한 게 K-팝 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보통 이렇게 그룹이었을 때는 기획사의 힘이 크거든요. 그렇죠. 기획사가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에 따라서 음악성이 결정이 되는 건데 왜 솔로 앨범들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음악성이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가 정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가수의 정형적인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팝 가수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곡을 쓸 때 전문 작곡가, 전문 작사자들이 곡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돌 가수들 본인들이 맞아요. 예, 글을 쓰고 곡을 쓰고 그래서 야, 이 실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지금 이 연예가에서는 지금 네.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네. 이끌고 있는 하이브 회사 여기가 지금 뭔가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터지고 시끄러워요, 있어요. 시끄러워요. 뭐 이거는 네. 뭐 다른 회사의 그 내부 평가서가 공개가 돼서 논란이다. 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언론사가 타 언론사들의 향방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주시하고 관찰 모니터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디지털 대기업들이 타 회사의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보고서를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하이브도 사실은 그걸 한 거죠. 하이브는 다른 기획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YJ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다른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이 데뷔할 때마다 그리고 연습생들
때까지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런 점이 강점이고 이 친구들 이런 점이 부족하다. 뭐 이 친구들을 주목해 볼 만하겠다라고 이제 경쟁사들의 그 아이돌 그룹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정말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외모가 떨어진다라든지 춤을 못 춘다라든지 아이들에서 뭐 이쁜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외모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외모 평가가 들어간 거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 아시다시피 이런 아이돌들이 데뷔할 때 연습생 시절 보면 미성년자들이거든요. 그렇죠. 13살도 있고 14살도 있고 맞아요. 15살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두고 외모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정주의 있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한테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서가 내부 문서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게 또 유출이 된 것도 또 문제네. 유출된 것도 문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끼리 그리고 기획하는 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회사 상품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돌도 상품이잖아요. 기획된 상품인데 상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품질 평가하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이제 거기에서 외모 평가가 사실은 들어간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될 만한 이제 그런 거리가 됐던 거죠. 그게 그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모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그렇죠. 거죠. 그 네. 아티스트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 부분이 문제인 듯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팬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되는 게 얼마나 외모 가지고 지적질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댓글에. 네. 뭐 살이 조금만 쪄도 살이 쪘느니 살이 빠졌느니 뭐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걸로 엄청나게 폭탄적인 댓글을 쏟아붓거든요. 아니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네. 뭐 대표적인 연예인들도 그 자기네들이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배우가 보니까 뭐 뒤가 훤하네, 뭐 풍광이 보이네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아이돌로 데뷔를 할 때 소속사에서 어디 고쳐라. 그거가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예, 다이어트는 물론이고요. 예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유출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상품화 돼가지고 보는 거에 대한 이제 일반 대중 시민들의 의식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 정말 인간을 놓고 그리고 스타를 꿈꾸고 있는 그 데뷔하는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외모 평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사실 그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제의식이 없이 전혀 넘어가는 것과는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은 인식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또 동전의 한 면이 뭐냐면 어차피 기획사가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상품이에요. 스타라는 상품인 거지 이 개개인의 아티스트로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 현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으려면 팝 아티스트가 되려면 본인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본인이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는 프로듀싱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단계의 창작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데뷔하는 그룹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프로듀서 방시혁이면 방시혁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뭐 그렇죠 JYP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으로서는 상품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외모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도덕성을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솔직히 회사에서는 그런 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아이돌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타 회사의 아이돌과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걸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되는지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면은 싫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높아진 시민의 의식들 좋습니다. 반면에 자본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본의 논리를 비판하지만 알고서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한편으로는 또 씁쓸한 게 뭐냐면 세 번째면은 이런 게 좀 있어요. 무조건
순수해야 되고 아이돌들이 무조건 인사 잘해야 되고 무조건 스타들이 뭐 되게 우리 인성 논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사도 잘해야 되죠. 어디 가가지고 선후배 공경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사생활이 문란하더라도 사생활은 사생활인 거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네. 그야말로 실력 가지고 네. 나오는데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방금 나왔던 비욘세라든지 이런 가수들 까발리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는 못 살아남아요. 정말.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연애 변력과 그리고 경쟁과 라이벌 구도에서의 음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온갖 많은 스캔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타는 스타로 보는 거죠. 팝 아티스트는 팝 아티스트로 보는 건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도덕적인 잣대들이 그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뭐 인성 논란에서 되게 인성이 잘못됐다라는 게 기사에 버젓이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맞아요. 한국에서 교육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치에서는 모든 가수들이 인성면에서 다 좋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네. 근데 이중적인 잣대가 뭐냐면 아직도 연예계를 딴따라라고 치부하는 네. 그런 관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거는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맞습니다. 음악도 잘해야 되지. 맞아요. 행동도 잘해야 되지. 뭐 정말 효자여야 되지. 심지어 팬 서비스도 잘해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의 얼마나 많은 이중적인 잣대들과 모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터질 부분이 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 네. 이게 노사연이라는 가수 있죠. 네네. 네.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방송 출연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카메라 감독이 야 카메라 돌려 그랬다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요. 네, 자기 외모 때문에. 얼마나 그거 상처가 나와서 항상 그 됐을까요?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네. 때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본인은 속으로 얼마나 정말 슬펐겠어요. 가슴 아프고. 네네. 그럼요. 그리고 또 이 그러잖아요. 아이돌 스타들이나 이런 그 스타들이요. 10대, 20대들이잖아요. 그것도 20대 초반이란 말입니다. 한창 인성이 만들어지고 삶의 철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나이대인데 그거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하게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국민 여동생이라든지 네. 국민 조카라는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프레임 자체가 들여다 보면 아주 모순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착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예의 네. 바라야 되고 네. 뭐 사회적으로 정말 모범생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국민 여동생 이제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도 국민 여동생 뭐 그런 게 맞아요. 붙었는데 네. 결국에는 본인들이 솔로로 나와서 활동하는데 굉장한 많은 제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가서 정말 20대가 됐는데 연애도 못 해야 되고 숨어서 해야 되고 맞아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노래방을 가거나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성인인데 됩니다. 맞아요. 성인의 자유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국민 여동생 이제 이런 호칭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여기 네. 나온 지금 댓글에 올라와 있는 김범수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 가수도 또 욕 많이 먹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얼굴 외모 맨 처음에 뭐 때문에. TV 출연도 못했다며요. 그러니까요. 얼굴 없는 가수였잖아요. 그러잖아요. K-팝이 앞으로 네.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일단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K-팝만 듣고 미국의 팝만 들어서 그런데 요즘 이제 저희는 문화 세대에서 좀 사실은 뒤처진 세대예요. 저희는 이제 흘러가는 세대는 지는 세대이고 예. 젊은 아이들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또 저도 10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있는데 저의 자녀가 이제 이건 사담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 들어보면 어때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네. 제가 또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K-팝처럼 들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K-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듣는 귀가 있거든요. 아하. 저희들이야 늙어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지만 네. 젊은 아이들은 와, it sounds like a K-pop이라고 얘기하는데 K-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K-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후크라든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음악에서의 음색들이 있거든요. 창법들이 있는데 장르가 됐네. 네, 그 장르로
지금 재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한층 10년 정도 앞서갔던 J-팝의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팝 그룹이죠. 이런 그룹들이 지금 다 K-팝의 양상들로 지금 모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네. 그리고 K-팝이라는 게 그냥 한국 사람이 부르는 팝 가수들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로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데, 안착이 돼서 이제 그럼 더 지는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봤을 때는 예. 아직까지는 재향산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그룹 가수들, 걸그룹이든 남자 가수들이든 간에 그 밴드가 아직까지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 K-팝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이 분위기가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지금 헐리우드 쪽에서도 다시 이제 밴드 그룹이 만들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영향력이 충분히 있고 더 많은 가수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블랙핑크에서도 리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니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로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솔로로 데뷔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 밴드로서는 이제 그 계약이 다 끝나고 본인들이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 너무 눈부시게 네.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생활을 보지 말고요. 네. 그들의 음악 세계를 좀 보고 맞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충분히 K-팝의 한 장르가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요새 KBS에서요. 네. 나라는 가수라는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네. 그거 프로그램 참 좋아요. 나라는 나라는 가수. 가수. 나라는 가수. 그러니까 그 이 한국의 탑 뮤지션들이 네. 이 팝 쪽에 네. 이제 한 6-7명이 팀으로 어떤 스페인에 우선 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 보통 이게 길에서 막 연주하는 거 뭐라 그러죠? 버스킹.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어. 버스킹 이 저 음악을 네, 연주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KBS가 이런 프로를 만들어야 되는 방송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한번 네. 보시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나라는 할까요? 가수. 네. 나라는 가수. 네, 알겠습니다. 저 아주 그냥 한 편 나왔는데 이거 보고 저는 아주 아니 제가 지금 반성했어요. 방금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어떤 프로그램을 상상을 했냐면 옛날에 무대가요처럼 이제 노익장들이 나오는 가수들을 보고 했겠구나라고 제가 제가 반성합니다. 네. 제가 우리 최영호 앵커님의 수준을 제가 모르고 기타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다음에 네. 오르게니스트 이렇게 한 3명이 이제 연주하고 그다음에 가수들 뭐 화사 네. 그다음에 네. 또 누구죠? 뭐 젊은 이제 가수들도 소향? 나오고 네. 뭐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와.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잠깐 얘기를 네네. 하자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포맷을 들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예, 버스킹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유럽에도 있었어요. 가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했는데 미국에도 예. 했는데 이게 또 실제로 저변에 있어서는 서브컬처로 K-팝으로 확산시키는 맞아요. 아티스트로 혼자 쓸 수 있는 실력 있는 맞습니다. 가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단지 네. 블랙핑크라든지 BTS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K-팝 앞으로 미래가 저는 창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곧 딴따라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뭐 몸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밀려났던 그런 아티스트를 새롭게 불러내는, 발굴한다. 소환해내는 네, 그런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평론가 문선정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건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의 아이콘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그러면은 아마 누구나 산타모니카 비치를 먼저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산타모니카 비치가 예전에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랐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산타모니카 비치가 지금 뭐 길이만 한 3마일 정도 된다 그러고 작년에 방문객 숫자가 460만이 넘었다고 하네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 모습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완전히 바위로 가득 찼고요. 지금처럼 이게 모래가 넓게 이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1900년대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비치는 단연코 마이애미 비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모든 최고 관광지였는데 그러다가 산타모니카 시 정부가 이것을 바꾸기로 마음먹고요. 이 산타모니카 자체를 아주 부유하고 유명한 리조트로 만들자.
이 소위의 미국의 리비아라로 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태평양 쪽이 대서양하고 좀 다르게 이 바위돌로 구성되고 거친 모습, 또 절벽들도 많고, 그리고 그 지금 PCH 있는 근방이 바로 그 기찻길이 깔려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1920년대 그러다가 이 캘리포니아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파가 미어 터지니까 이 산타모니카 그나마 조금 있는 비치가 아주 뭐 사람으로 인파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상해 보시면 그 비치가 너무 좁아가지고 폭이 한 2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편안하게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비치를 어떻게 넓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모래를 끌어다가 여기를 다 모래를 많이 갖다 놓은 겁니다. 트럭에 엄청나게 싣고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플라야 델레이 같은 남쪽이라든가 LA 국제공항 지역 또 어떤 때는 바다에 있는 바닥에서 모래를 긁어다가 거기다가 엄청나게 퍼 올렸는데 1939년에서 57년 사이에 1340만 큐빅 미터 양이라는데 이게 올림픽 수영장, 풀장 5,000개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치를 형성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형성해서 이제 비치가를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해안선이 굉장히 빠르게 침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정말 큰 문제고 앞으로도 전망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에 가서는 수면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산타모니카 비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사라질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이 해안가에 있는 장소들의 공동적인 문제인데 이 모래 침식이 상당합니다. 사실 이 바다의 모래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산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요. 이 바람이나 다양한 기후 조건으로 또 조그만 그레나이트나 마이카 등 이런 것들이 부서지면서 개울을 타고 강을 따라 바다로 내려오게 되는데 바다에 도착하면 이 파도로 인해서 조금씩 바다로 끌어당겨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 샌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언덕이라고. 모래 언덕. 네, 그것이 이제 방지를 해주는데 사실 산타모니카 비치 이런 아침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 모래를 이렇게 머리빗 긁듯이 긁는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비치 그루밍이라 그러는데 지난 70여 년 넘게 해오던 방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그 바다에서 뭐 배구도 하고 레크레이션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모래 안에 생명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다 없어지고 그걸 잡아먹는 새들도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샌듀운의 형성은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게 샌듀운이라는 게 그렇게 이 비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자연적인 그 장벽을 쌓아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비영리단체가 한번 3에이커 면적을 봉쇄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봤어요. 2015년에 거기 모래 위에다가 또 토종씨를 뿌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꽃까지 피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식물이 있다 보면 그 이제 날아다니는 그 모래를 바람에 날아오는 모래를 차단하고 잡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 모래 형성이 되면서 자연 장벽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형성된 그 모래 언덕에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변화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식물만 열심히 보고 있었더니 2016년 3월인가 그 모래 언덕 속에 지난 30여 년 동안 LA 지역에서 사라졌던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이 새들이죠. 이 물대 새들이 목격되고 그 안에 둥지도 마련되고 그 안에 알이 3개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식물이 있고 벌레가 생기면서 새들도 그 먹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평평했던 바다가 모래 언덕이 형성되면서 뚝이 형성이 되는 건데 2013년 1월에 그 강력 폭풍으로 일종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테스트를 받은 곳은 장벽이 형성되면서 물이 안 들어왔고 평평했던 곳은 물이 파도가 거의 100피트 깊숙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 뭐 해운대 해변이 사라진다고 뭐 모래를 그냥 저 트럭으로 덤프로 갖다가 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겨우 지금은 뭔가 그래도 해운대 비치가 살아는 있죠 아직. 살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꼬맹이 때 봤던 그 해안가하고 광안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달라졌어요? 제가 꼬맹이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짧아졌어요. 짧아졌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치라는 거는 자연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연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이 샌 듄이 생기게 돼야 된다 이를 주장하면서 이 비영리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치 그루밍을 중단하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00여 년 전부터 이제는 그때 실행돼서 우리가 즐기는 산타모니카 비치가 형성은 됐지만은 정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 샌 듄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은 자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조절하는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016년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모래를 축적한 양이 2,760 메트릭 톤이라고 나와 있네요. 날아가는 그 모래를 잡아가지고 거기 이제 쌓이게 만든다는 그런 건데 정말 100년 전에 산타모니카 비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즐기는 거하고 너무나 달랐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 왜 그 해변가에 보면은 오래된 식당들이 있잖아요. 식당들 네네. 안에 벽에 보면은 이 식당이 처음 생겼을 때 모습의 사진이 사진들. 이렇게 진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네. 해안가하고 정말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어머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야 그 사진이 증거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게 다른 얘기지만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그 비행기를 처음 만든 게 라이트 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도 가면은 키리헉이라는 데 노스캐롤라이나 해변가에 샌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아, 네. 그래서 그 높낮이가 높아서 이 형제가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를 테스트해봤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번호판을 보면 그 노스캐롤라이나 밑에 First in Flight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라이트 형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그 동쪽도 보면은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샌듄이 정말 많다는 걸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 어려운데 그렇게 중요한데요. 맞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뭐 요즘번에 제가 언젠가 그 LA 타임스를 보니까 말리부 쪽에서 거기 이 뭡니까 이 샌드들 그것도 네. 도둑질 해가가지고 맞습니다. 주민들끼리 건설업자들. 싸움 났었죠. 맞아요. 네. 그 도둑질 해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모래 도둑이지 모래 그렇죠, 도둑 모래 쉽게 도둑. 말하면은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많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거기가 네. 브로드 비치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네. 이 바닷가에 모래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산타모니카 가서 이렇게 비치를 걸을 때 요즘 근데 또 산타모니카 비치는 또 해야죠.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말이죠. 맞아요. 네, 너무 오염되지 더럽다고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네. 김이 새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샌드 이렇게 네. 좀 걸으면서 이렇게 좀 자연에 대한 어떤 감사함도 좀 느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